밑에서 서포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오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픽 최적화에 대한 내용 중 드로플과 배칭 같은 거에 대해 좀 다뤄볼 텐데요. 네, 여기 적힌 대로 차마 이걸 제목을 읽을 용기까지는 없네요, 제가. 제 세션 내용이 진짜 재미없거든요. 완전 노잼, 핵노잼이라서 제목 보고 재밌겠다 싶어서 들어오신 분은 낚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이라도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작년 유나이트에 제가 그래픽 최적화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 그때 좀 전반적인 것을 내용을 다뤘었어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신 게 좀 주제를 하나를 선정해서 좀 깊게 다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드로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드로플이라는 것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뭐고 이게 뭐 정확히 어쩌라는 건지 뭐가 문제인지 아마 다들 좀 이게 사실 이야기가 좀 깨랑까랑한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드로플에 대한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됐어. 그래요. 드립이 성공해서 기분 좋네요. 그래서 드로플이 뭔가, 드로플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뭐 배칭이 뭔지, 그리고 드로플들을 어떻게 줄여야 되는 건지 등등 그런 좀 뭐랄까 기초 컨셉부터 시작해서 좀 실무에 필요한 내용까지 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사전 지식 여부랑 상관없이 충분히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 1시간도 안 된 시간을 통해서 드로플에 대한 모든 걸 완벽하게 다룰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부터 집어야 되고 어떤 것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는지 그런 체크 포인트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로플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은 드로플 말 그대로 그려라 하는 명령을 호출해 주는 거예요. CPU가 GPU에게 명령을 던져주는 건데요. 사실 이렇게만 말해서 이게 뭔지도 와닿지가 않고 뭐 어쩌라는 건지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리얼타임 렌더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게임은 영화나 CG 애니메이션 같은 그 미리 렌더링해놓은 오프라인 렌더링이 아니고 실생활 매번마다 업데이트를 해서서 매번 렌더링하는 리얼타임 렌더링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10fps다 그러면은 1초당 프레임이 10번 갱신된 거고 평균적으로 0.1초 있다가 이미지가 탁탁탁탁 바뀌면서 뭔가 화면이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프레임이 렌더링되는 과정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한 씬을 좀 예로 들어보는데요. 사실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미지가 순간으로 팍팍팍 바뀐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프레임이 시작되고 나면은 먼저 화면을 비워줬다가 그 다음 오브젝트를 그렸다가 또 다음 오브젝트를 그렸다가 또 다음 오브젝트를 그리고 또 뭐 알파 오브젝트 같은 것도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시작되고 나면은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될 오브젝트들이 순차적으로 렌더링해서 렌더링이 오브젝트들이 다 그려지고 나면 비로소 프레임이 끝나고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브젝트를 하나 그릴 때만 해도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오브젝트의 형태를 나타내는 메시 정보, 그리고 알베도, 노말 등등 텍스처 정보, 그리고 라이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쉐이더 정보, 그리고 위치, 회전 등등을 나타내는 트랜스폼 정보 그런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야 오브젝트를 하나를 렌더링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오브젝트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로 텍스처, 쉐이더, 트랜스폼 등등 많은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을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프레임이 시작되고 나서 오브젝트들이 순차적으로 그려지고 오브젝트들을 그려질 때는 CPU가 GPU에게 뭔가 정보들을 던져주고 그리라고 그런 식으로 명령들을 던져주고 그럼 GPU는 그 명령을 받아서 오브젝트를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프레임이 끝나고 화면의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드로콜이라는 거는 저 과정에서 CPU가 GPU에게 명령을 보내는 것을 드로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로콜에 대해서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CPU와 GPU의 서로 상호 작동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 거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몇몇 분들은 CPU와 GPU가 서로 좀 타임라인, 시간 진행상으로 봤을 때 서로 직렬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CPU와 GPU는 서로 병렬적으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프레임 시작되고 나면은 CPU가 일처를 계속하다가 GPU에게 명령을 던질 게 있으면 명령을 던지고 CPU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CPU는 계속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GPU에게 명령을 던질 게 있으면 던지고 다시 일처를 진행하고 GPU에게 명령을 던질 게 있으면 또 명령을 던지고 그렇게 CPU는 GPU에게 명령만 던져놓고 자기 할 일을 계속하고요. GPU도 명령을 받을 때마다 자기 일처리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CPU가 일처리를 진행하다가 만약에 CPU가 일처리를 다 끝낸 상태인데 아직 GPU가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은 CPU는 GPU가 일처리를 다 끝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렸다가 비로소 CPU와 GPU 모두 일처리를 끝내고 나면 프레임이 끝나고 화면 디스플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목을 따질 때는 CPU, GPU 어디가 경목이니까를 먼저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GPU가 지금 빡센 상황이면은 그냥 CPU가 하는 일들인 뭐 AI나 로직 그런 걸 줄여봤자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 반대로 지금 CPU가 빡센 상황이면은 GPU가 부담 버텍스나 텍스처 그런 것들을 줄여봤자 CPU가 빡센 상황이면은 GPU를 줄여봤자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드로글도 바로 CPU 바운더리에 해당합니다. CPU라 그러면은 그냥 뭐 로딩이나 뭐 AI, 로직, 뭐 그런 등등등 그래픽과는 관련 없는 것들만 처리한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드롭콜이라는 것은 CPU 바운더리에 해당합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드롭콜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CPU가 GPU에게 명령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라고 명령을 보내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CPU와 GPU는 서로 다른 프로세서 유닛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통신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기 전에는 수많은 정보 설정들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뭐 메시 정보인 버텍스 버퍼, 인덱스 버퍼 이런 것 써라 저런 것 써라 그리고 뭐 상태 변경 알파 블렌딩은 어떤 걸 사용하라 그리고 트랜스폼 정보는 뭐 어떤 거다 등등등등 오브젝트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 먼저 많은 정보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정보들을 그 GPU에게 설정해 주는 거를 그 상태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로콜이라고 얘기할 때 넓은 의미의 드로콜로서 이런 각가지 상태 정보들과 최종적으로 GPU에게 그리라는 명령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드로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CPU가 GPU에게 계속 명령을 던져준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CPU가 GPU에게 명령을 던질 때는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커맨드 버퍼라는 일종의 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각가지 상태 변경들이랑 뭐 그리라는 명령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커맨드가 되는 것이고요. CPU는 이 커맨드 버퍼의 명령을 쌓아놓고 GPU는 그 들어온 순서대로 명령들을 가져와서 하나하나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들 하나하나는 보통 기본적으로 뭐 비디오 메모리는 텍스처 저런 걸 사용해라, 뭐 이런 걸 사용해라, 그리고 버텍스 버퍼는 이런 걸 사용해, 쉐이더는 저걸 사용해 등등등 그런 가르쳐준 정보들을 대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스폼 정보도 있고 뭐 Z 버퍼를 꺼라 켜라 뭐 등등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하나 그리기 위해서는 수많은 커맨드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커맨드들 하나하나가 GPU가 알아먹을 수 있는 신호로 변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커맨드 하나하나가 그 드로콜이라는 것이 그냥 CPU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유니티는 모두들 아시다시피 멀티플랫폼 엔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C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모바일 OS에서도 돌아가고 수많은 그래픽 칩셋들에서도 렌더링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유니티는 모바일에서는 오픈젤 ES라는 그래픽스 API를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오픈젤 ES라는 것이 그 수많은 그래픽 칩셋 드라이버들을 제어를 해주고요. 그리고 CPU가 GPU에게 명령을 보내는 과정에서 오픈젤 ES가 그냥 이걸 뭔가 공통적인 API 세트로 구성하고 그리고 각각의 드라이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신호로 각각의 드라이버의 프로토콜에 맞게 이렇게 신호를 변환해서 던져주고 이렇게 중간 브리지 역할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CPU가 GPU에게 명령을 보내는 과정은 상당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로콜이라는 것은 그 CPU의 오버헤드고요. 그래서 이 드로콜을 그리는 순간에 뭐 버텍스가 많은 걸 그리든 버텍스가 적은 걸 그리든 CPU 입장의 드로콜 비용은 변함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큰 걸 그리든 텍스처는 작은 걸 그리든 CPU 입장에서의 그 드로콜 비용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로콜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는 드로콜을 애초에 적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PC와 스마트폰의 성능을 놓고 봤을 때 당연히 스마트폰이 PC보다 CPU 성능이 매우 조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C나 콘솔 같은 경우는 드로콜 1000개 이상 쓰는 것도 어느 정도 좀 무난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상당히 낮은 숫자의 드로콜들을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여쭤보세요. 그럼 스마트폰에서는 드로콜을 몇 개를 사용해야 되냐? 근데 사실 이거를 한마디로 단정 짓고 딱 이만큼만 사용하세요. 이거예요 하고 이 숫자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유니티에서는 드로콜이라는 거를 배치와 세패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플레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저기 노란색 박스 쳐진 부분 저 스텝 버튼을 누르면은 그 렌더링 통계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렌더링 통계창에 보시면은 여기에 배치라는 용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몇 개냐 그런 숫자를 나타내주는데 이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넓은 의미의 드로콜 그 CPU가 GPU에게 그려라라고 명령을 보내는 것 포함해서 플러스 각가지 상태 명령 그 쉐이더는 이걸로 사용하고 텍스처 0번은 이거, 텍스처 1번은 이거 그리고 Z버퍼를 어떻게 해라, 블렌딩을 어떻게 사용해라 등등등 이 많은 각가지 상태 명령들을 포함한 거를 넓은 의미의 드로콜을 배치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드로콜이다라고 일단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하나 그릴 때는 드로콜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메시도 하나 사용하고 있고 머티리얼도 하나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배치가 하나, 즉 드로콜이 하나 발생하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 오브젝트가 캐릭터 하나일지라도 그냥 메시가 여러 조각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지금 파츠가 막 나눠져 있어서 메시가 여러 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배치가 저 메시 수만큼 발생을 합니다. 보통 FPS 같은 데서 좀비가 팔다리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걸 구현해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좀비를 보통 이렇게 조각내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이 좀비가 17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이 좀비가 10마리만 나와도 벌써 170배치가 됩니다. 이게 PC나 콘솔 같은 데서는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지만은 모바일에서는 이미 상당히 큰 숫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모바일에서 좀비 팔다리 떨어져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로봇 파츠가 떨어져 나가는 거라든가 그런 걸 구현하실 때는 이런 배치수도 드로콜도 신경 써서 그렇게 파츠들 구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가 메시가 하나일지라도 머티리얼 6개를 사용하고 있으면 이것도 그만큼의 배치가 발생을 합니다.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메시는 하나만 사용하고 있지만 머리카락, 수염, 눈, 옷, 몸통 그런 등등등 머티리얼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요.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이거 하나 그릴 때 배치가 6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우측 상단에 저 렌더링 통계창을 보시면 배치라는 용어 말고도 그리고 세패스라는 용어가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패스라는 거는 아까 넓은 의미의 드로콜은 그리는 명령뿐만 아니라 각가지 상태 변경들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상태 변경들 대부분이 머티리얼과 쉐이더 관련된 값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텍스처 사용하는 거랑 Z-Enable 그리고 그 블렌딩을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등등등 머티리얼 관련된 설정 값들이 바뀌면은 이런 세패스 콜이라는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머티리얼 같은 게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로콜의 비용이 부담인 것은
수많은 상태 변경들이 포함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상태 변경들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그걸 나타내주기 위해서 세페스콜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치가 많이 늘어나더라도 세페스콜이 그냥 조금만 나온다면 그거는 배치 구성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금 캐릭터가 10마리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배치도 10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손가락은 5개인지 없는데. 어쨌든 근데 이 캐릭터들이 다 같은 모티리얼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페스콜은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배치 구성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도 10개고, 오브젝트도 10개고, 배치도 10개고, 근데 보시면 그 캐릭터별로 다 각각 다른 모티리얼, 다른 쉐이더와 다른 텍스처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세페스콜이 10개가 나오고요. 그래서 위아래 보시면은 다 똑같은 배치가 10개라고 하더라도 세페스콜 숫자는 위에는 하나고 아래는 10개이기 때문에 그냥 성능 그 드로글 오버헤드를 봤을 때 훨씬 위에 게 더 가벼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건 머티리얼인데요. 이 예시에서는 다른 오브젝트들이 다른 배치를 사용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긴 한데 머티리얼을 하나만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배치도 10개 나오고 오브젝트가 10개니까 배치도 10개 나오고 그러는데 세페스콜은 그냥 머티리얼 하나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페스콜은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배치 구성이 잘 됐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드로우콜 성능이라는 거는 뭔가 숫자로 명확히 집어서 이만큼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배치와 뭐 세페스콜 이런 걸 다 고려를 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표는 지금 그냥 유니티 내부에서 작업할 때 그냥 뭐 기기별 성능을 좀 측정을 해보려고 만든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지금 이 프로젝트 이신 같은 경우는 초당 60프레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배치를 최대한 몇 개까지 쓸 수 있냐 뭐 그런 걸 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우 폴리곤의 용가리라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이 뿌려가지고 그래서 배치가 총 몇 개까지 버틸 수 있나 그걸 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갤럭시 S2에서는 85개고 S5에서는 260개 그렇게 해서 그 폰의 성능이 올라갈수록 허용 가능한 배치수도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근데 이 표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생각보다 저 드로콜을 많이 쓸 수 있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똑같은 이 오브젝트를 머티리얼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세페스콜은 그냥 하나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뭐 게임 만들 때는 무의미하게 이런 똑같은 놈이 마구 찍지는 않죠.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만들 때는 이것보다 세페스콜이 올라갈 거고 그럼 허용 가능한 배치수들도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이 표보다. 그래서 이 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배치를 이만큼 쓸 수 있다가 아니고 이 숫자를 넘는 숫자를 쓰면 죽었다 깨어나도 60프레임 못 만든다 뭔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PC보다는 드로콜을 모바일에서는 작게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이게 뭐 물론 뭐 유니티에서 제공한 공식 데이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좀 참고용으로만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모든 건 좀 이거는 그냥 테스트 케이스고 여러분 지금 게임에서 뭐 배치를 얼마나 쓸 수 있는지 드로우콜을 뭐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는 다 케바케 그러니까 그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 직접 측정을 해보시고 그렇게 스펙 같은 걸 결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배치에 대해 얘기가 나오면 이제 배칭에 대해 좀 얘기를 드려야겠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CPU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드롭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는 드롭을 줄이기 위해서 배칭이라는 기법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래서 뭐 배칭이 뭔지 그리고 이게 조건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배치는 그려라라는 명령 더하기 수많은 상태 변경들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드롭을 배치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배칭이라는 것은 이런 수많은 배치들을 하나의 배치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갈매기가 뭐 10몇 마리가 있는데 아무튼
10마리라고 치면은 어쨌든 이 갈매기를 10마리 그리기 위해서는 배치가 10번이 소모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배칭 처리를 하게 되면 하나의 배치로 하나의 드로플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 말씀드리지만 머티리얼 기준이 됩니다. 신을 좀 도식화했다 그럴까? 신을 한번 도식화해본 건데요. 인스턴스가 4개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메시는 총 3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티리얼이 2종류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배칭 처리가 되면 총 2개의 배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앞서 보여드렸던 예시긴 하지만 지금 보시면 모든 오브젝트들이 하나의 머티리얼만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래는 배치가 10개가 나와야 되는 건데 배칭 처리를 하고 나면 배치를 한 가지로 하나의 배치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즉 많은 메시들을 하나의 드로플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칭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오브젝트, 다른 메시들의 쓰이는 텍스처들을 하나의 텍스트로 묶는 그런 아틀라신이라는 기법이 사용돼서 리소스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텍스처가 하나의 메시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의 메시에 대한 텍스처를 그냥 다 하나로 그렇게 하나로 합쳐놓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에 있는 모든 메시들을 하나의 텍스트로만 표현되면은 가장 드로플 입장에서 좋긴 하겠지만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힘든 게 해상도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일짜리 텍스처를 16개만 사용해도 벌써 2048 텍스처가 되는데요. 2048 텍스처는 2048을 넘는 그 텍스처를 모바일에서 사용하면 성능상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2048 절대 넘기면 안 되고요. 최신 분들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 한 장의 메시지에 모든 텍스트를 담을 수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힘들고요. 그래도 최대한 배칭을 활용하기 위해서 최대로 아틀라스를 처리해주면서 텍스트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씬 같은 경우는 배칭을 처리시켜주기 위해서 텍스처 3장, 즉 머티리얼 3개만 사용해서 이 씬을 렌더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칭에는 다이나믹 배칭과 스태틱 배칭이 있는데요. 그냥 플레이어 세팅창에서 그냥 체크만 해주면 조건만 맞으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별로 사용하는 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하지만 특성이 뭐고 한계가 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스태틱 배칭은 말 그대로 스태틱한 주로 배경 오브젝트들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배경 오브젝트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에게 스태틱 체크를 켜주면은 로딩 타임 때 배칭 처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배칭 처리가 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별도의 메시를 추가적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3개의 인스턴스가 있고 하나의 메시를 3개의 인스턴스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스태틱 배칭을 처리해버리면은 내부적으로 이런 메시를 만듭니다. 그래서 메시 하나만큼의 메모리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메시 3개만큼의 추가적인 메모리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메모리를 소모하더라도 드롭을 줄이면 런타임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스태틱 배칭 처리를 해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게임이 뭔가 메모리 이슈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스태틱 배칭을 사용하는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배칭은 런타임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스태틱 체크가 안 돼 있으면 다 다이나믹 배칭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다이나믹 오브젝트를 신에서 수집을 그냥 유니티 내부적으로 신에서 수집을 해주고 그리고 이 버텍스들을 모아서 내부적으로 버퍼를 만들고 그걸 GPU에게 던져주면은 GPU가 그걸 그대로 받아서 그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다이나믹 배칭은 런타임상에서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런 수십 오버헤드들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오버헤드들보다 드롭을 줄여주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다이나믹 배칭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버헤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배칭은 수많은 제약사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중 대표적인 것이 스킨드 메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사람형이나 동물형 그런 캐릭터들에게는 다이나믹 매칭이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왜냐면 이런 스캐닝 정보는 스캐닝 연산 같은 거는 뭐 GPU나 뭐 심들을 통해서 고속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거를 CPU가 일일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뭐 그렇게 처리하면은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애초에 스킨드 메시는 그냥 다이나믹 매칭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그리고 버텍스가 많은 메시도 역시 다이나믹 매칭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계속 일일이 뭐 메시의 데이터들을 수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버텍스가 너무 많은 메시에 대해서 이걸 수집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이런 수집에 대한 비용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숫자 이하의 버텍스만을 가지고 있는 메시만 다이나믹 매칭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등등등 많은 조건들이 있는데요.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매뉴얼 참고해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이나믹 매칭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득을 활용하기가 사실 뭐랄까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힘들 거고요. 그래서 최대한 배칭은 스태틱 배칭에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하나의 머티를 사용하면은 하나의 그 배칭 처리가 돼서 하나의 드롭걸로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만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씬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모든 그 메시가 하나의 그 머티리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드롭걸 순서를 까보면은 꼭 하나의 드롭걸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맨 처음 보시면은 웬만한 거는 다 배칭 처리가 돼서 한 번에 그려졌는데, 저 멀린 오브젝트들은 그냥 그리지 않고 있다가 다음 드롭걸 때 나머지가 그려집니다. 그마저도 다 그려진 것이 아니고 한 번 더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머티리얼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데 스태틱 배칭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쿨로 나뉘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플레이트 때문에 앞에 거 먼저 그리고 멀린 걸 나중에 그리는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 맵이 여러 장을 사용하면은 그에 따라서 또 배치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리플렉션 프로브를 여러 군데 박아놨으면은 그 리플렉션 프로브가 나뉜 거에 따라서도 배치가 또 나뉘고요. 등등등 이것도 역시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따 말씀드린 프레임 디버 같은 걸로 항상 드롭볼이 그냥 상상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드롭볼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항상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이 넓은 이런 그 배경을 예를 들어서 이 건물 하나를 통째로 메시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간혹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CPU 입장에선 드롭콜 하나만 사용되기 때문에 뭐 CPU 입장에선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넓은 메시가 있는데 우리 실제 눈에 보이는 건 이 일부만 보기 때문에 낭비되는 버텍스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 입장에선 좋을지 몰라도 GPU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통메시로 만드는 방법은 웬만해서는 권장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일 권장되는 방식은 모듈 방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레고 부품들 나눠서 이 레고를 조립한 것처럼 이런 그 배경 에셋들도 그 프랍, 벽면, 기둥 그런 걸로 조합을 내서 이걸 조립한 방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듈 방식이 많이 배경 오브젝트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SS도에 보시면은 수많은 배경 오브젝트들이 이런 식으로 모듈 조립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롭볼은 실제로 배칭이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탯창에서 보시면 배치가 배치가 몇이다, 드롭볼이 몇이다 숫자로만 보실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순서로 그려지고 어떤 식으로 배칭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유니티에서는 프레임 디버거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요. 이 기능을 통하면은 드롭볼이 어떤 순서로 그려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사용한 예를 동영상을 좀 찍어 와봤는데요. 하시다가
에디터에서 플레이하다가 뭐 일시정지를 눌러가지고 일시정지를 반드시 누르지는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원하는 프레임에서 여기 프레임 디버거 이네이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드로콜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뭐 드로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드로콜을 하나하나 클릭을 해보시면은 현재 이 스텝에서 지금 이 드로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화면이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지 드로콜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드로콜에 메시가 어떤 것일 수 있는지 뭐 그런 걸 좀 미리 보기 같은 걸로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로콜을 뭐 클릭하면은 지금 하이어키 창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어떻게 렌더링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드로콜을 확인하실 때는 프레임 디버를 활용하시면은 명확히 드로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배치 기능뿐만 아니라 드로콜을 배치 외에도 드로콜을 어떤 상황에서 줄일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드로콜 줄인다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드로콜이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드로콜을 최소한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실시간 그림자를 쓰면은 드로콜이 늘어납니다. 요즘에는 요즘 폰들이 GPU가 성능이 좋아져서 실시간 그림자에 좀 퀄리티만 낮추면은 충분히 실시간 그림자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드로콜에 대한 걸 간과를 하신대요. 유니티는 유니티뿐만 아니고 웬만한 게임 엔진은 다 그림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섀도우 맵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섀도우 맵이라는 거는 바로 이 측상단에 보이시는 이런 빛에서 바라보는 오브젝트들의 깊이를 그려준 건데요. 이런 섀도우 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한 번 더 그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그림자를 킨다는 것은 오브젝트를 2번 그린다는 의미가 되고, 그래서 드로콜도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뭐 캐스케이드 방식이라든가 뭐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붙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를 킨다는 것은 픽셀 쉐이더 성능뿐만 아니라 드로콜 비용도 필요하다는 걸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캐릭터가 한두 마리 나오는 거라면 뭐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어도 캐릭터가 떼거시로 나오는 경우는 드로콜도 항상 염두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실시간 그림자가 아니고 이런 평면 그림자들을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검은 원형 이미지를 그냥 다 평면 메시로 만들어서 캐릭터의 바닥에 깔아주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그림자 평면들이 다이나믹 배칭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드로콜을 많이 절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더를 사용할 때도 드로콜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쉐이더는 라이팅 처리를 하는 거고 라이팅 처리하는 것은 GPU에서 하는 거니까 드로콜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는데요. 근데 가끔가다 쉐이더가 멀티패스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쉐이더 코드 하나하나를 설명드리진 않을 텐데요. 일단은 이 빨간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 패스가 2개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패스가 2개 사용된다는 것은 드로콜이 2번 일어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쉐이더 같은 경우는 캐릭터 내부의 쉐이딩을 위해서 한 번 그리고 또 캐릭터의 외곽선을 위해서 한 번 더 그리고, 그래서 이 카툰 쉐이더 같은 경우는 드로콜이 2번 일어납니다. 캐릭터 오브젝트 하나당.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한두 마리 나오는 거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타워 디펜스라든가 아니면 탑다운 슈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떼거지로 나와야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쉐이더를 뭘 선택하냐 결정할 때 드로콜의 관점에서 역시 체크를 해봐줘야 합니다. 그리고 라이팅도 드로콜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라이팅은 GPU에서 처리해주는 거니까 드로콜이랑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실시간에 픽셀 라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드로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됐어요. 세팅에서 보시면 퀄리티 세팅에서 보시면은 픽셀 라이트 개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동적 라이팅이 많은 경우 이 픽셀 라이트 카운트를 많이 사용을 해주면은 퀄리티도 올라가고 그만큼 드로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씬을 예로 보면요. 지금 이 오브젝트가 보시면은 메쉬도 하나만 사용하고 있고 머티리얼도 하나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쉬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 드롭볼이 하나만 사용돼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라이트가 3개이기 때문에 3개의 드롭볼이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 라이트에 대응해서 한 번 그리고 또 다음 라이트에 대응해서 한 번 더 그리고 또 다음 라이트에 대응해서 한 번 더 그리고, 그러니까 이 픽셀 라이트가, 이 동적 픽셀 라이트는 유니티 내부에서 멀티패스 쉐이딩 처리하는 것처럼 이것을 라이팅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멀티패스로 렌더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 개수만큼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쉬가 6개고 픽셀 라이트가 3개면 638에서 배치가 18번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드롭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그 동적 다이나믹 픽셀 라이트를 줄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설정창에서, 퀄리티 세팅창에서 그냥 이 픽셀 라이트 카운트를 그냥 0으로 두시면은 픽셀 라이트 카운트를 그냥 동적 픽셀 라이트를 하나만 쓴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제일 센 빛 말고 그 다른 빛들은 그냥 버텍스 라이팅으로 처리가 되고, 버텍스 라이팅 같은 경우는 하나의 드롭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 라이트를 0으로 두면 그 라이팅 처리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드롭볼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라이트를 개개적으로 보시면은 라이트에 랜덤 모드가 있습니다. 이 랜덤 모드를 중요하지 않음을 설정하면은 웬만한 경우에서는 이 라이트가 버텍스 라이팅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는 이 라이팅을 위해서 별도의 드롭볼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동적 라이팅을 사용하지 않고 정적 라이팅만 사용을 하면은 또 드롭볼 절약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이트맵이라든가 뭐 라이트 프로브처럼 그냥 정적 라이팅만 처리해서 오브젝트를 처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미지 기반 라이팅을 사용하는 쉐이더들을 사용해서 그냥 라이팅을 위한 추가적인 드롭볼을 소모하지 않을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정적 라이팅들을 사용을 하면은 GPU 성능도 줄일 수 있고 뭐 드롭볼 성능도 줄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대부분 정적 라이팅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드롭볼을 줄이는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지 않는 것인데요. 씬에는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게임 중간중간에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씬의 일부만 렌더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영역 안에 있는 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그리지 않는 것을 컬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카메라를 우리가 씬의 어느 공간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 부분이 그 피라미드 형태의 그 공간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공간을 프러스텀이라고 하고, 이 프러스텀 공간 없는 오브젝트들은 그리지 않는 것을 프러스텀 컬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프러스텀 컬링은 사실 우리가 신경 써줄 게 없는 게 유니티가 항상 기본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것은 오클루전 컬링인데요. 오클루전 컬링이라는 것은 가려진 것을 그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씬 같은 경우는 저 스피어가 지금 앞에 판때기에 가려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스피어를 그리지 않으면 드롭볼 절약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그 유니티 매뉴얼에 있는 이미지인데요. 씬에는 많은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프러스텀 컬링을 통하면 그 일부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클루전 컬링을 통하게 되면은 벽 뒤에 가려진 것들은 그리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은 자원을 아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거 사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메뉴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 오클루전 컬링이랑 배층을 사용한 그 결과에 따라서 성능이 얼마큼 향상되는지 그 예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아까도 계속 보여드리던 그 에셋인데요. 에셋도 있는 배경맵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 같은 경우는 통 메시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모듈 방식으로 나눠져서 그리고 조립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배칭되기도 좋고 컬링되기도 좋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4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게 씬이 넓다 보니까 라이트맵을 13장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게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그 픽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실층 라이트를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쉐이더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 뭐 배치수와 세페스콜 뭐 그런 것들이 버텍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걸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배칭이랑 오플리전 컬링이랑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한 상태고요. 그래서 41프레임이 나오는 게 두 번째 조건에서 스태틱 배칭을 켜주니까 50프레임으로 프레임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치도 1200개 정도 줄었고요. 근데 저 되게 배치 숫자를 보시면 되게 거의 뭐랄까 드라마틱하게 줄었기 때문에 성능도 되게 다이나믹하게 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드시겠지만 실제로 세페스콜을 보시면 8개밖에 안 줄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성능 향상이 조금 더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조건에 보시면은 지금 배칭을 한 상태에서 오클루전 컬링까지 켜준 건데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50프레임 나오는 게 60프레임을 뛰어서 지금 최대 목표 프레임 60프레임을 맞춘 상태고요. 그래서 배치도 보면 63개가 줄었고 세페스콜도 보시면 60개 정도 많이 주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능 향상이 있고, 그리고 이게 오클루전 컬링 통해서 드로플만 아니고 삼각형 개수도 줄였기 때문에 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클루전 컬링을 사용하면 드로플뿐만 아니라 이런 삼각형이랑 뭐 그런 각가지 비용들을 아낄 수가 있고요. 그래서 CPU와 GPU 모두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차폐되는 게 많지 않은 심 같은 경우에는 오클루전 컬링을 활용하기가 좀 쉽진 않죠. 이런 경우에는 에로딜을 사용해서 드롭을 적극적으로 아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에로딜을 사용하시면 그냥 메쉬 폴리곤 줄이는 것만으로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근데 좀 이런 걸 에로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크기 이하로 돼버리면 아예 그리지 않아서 드롭을 절약해 주시는 걸로 활용을 해도 좋습니다. 계속 달렸는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탈에 대해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이폰에서는 메탈이라는 그래픽스 API를 사용하는데요. 앞서 오픈젤 ES에 대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메탈은 오픈젤 ES와는 달리 그냥 애플기에만 집중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능상 오버헤드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설계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역시 드롭콜에 대한 오버헤드들로 많이 줄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만들고 있는 게임이 드롭콜이 좀 많이 쓰이는 상황이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설정창에서 보시면은 오토그래픽스 API를 체크를 하시면은 메탈이 지원되는 기기에서는 메탈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기기에서는 오픈젤 ES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냥 이건 항상 체크해 두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딱히 신경 써줄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지금도 질문 받긴 하겠지만은 개발하시다가 막힌 거 있거나 아니면 좀 토론이 필요하다 싶은 거 아니면 좀 정보를 좀 교류해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면은 저기 커뮤니티 2개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페이스북에 유니티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게 있고 네이버 카페 유니티 허브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저 2개가 한국지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런 데다 질문 올리시면은 아무튼 활발한 교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때 서포트 골뱅이 유니티3.com이 이제 밥 먹어야 돼. 서포트 메일 같은 거예요. 고객 지원 메일 같은 건데 여기에다가 질문을 버그 같은 게 발견되시면은 이런 데다 질문을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적힌 대로 들어가시면은 설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팀에서 꼭 이거 설문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설문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저 마이크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마이크 잠깐만요. 이것도 랜덤 그거 그거 랜덤 하지 말라니까. 마이크를 전달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렌더링 패스에 대해서 렌더링 패스에 따라서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혹시 차이가 있다면 좀 간단하게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렌더링 패스라고 하시면 버그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렌더링 패스를 보면 포워드
예. 지금 제가 코드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디퍼드로 하면은 공적 라이팅을 그냥 좀 무수히 많이,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팅이 많은 경우에는 디퍼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이팅을, 공적 라이팅을 많이 사용하면은 프로볼이 늘어나는 것은 코드 기준이에요. 그래서 라이트가 많으면은 디퍼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모바일에서는 지금 디퍼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성능이 맞춰진 것 때문에 디퍼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멀티렌더 타겟이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모바일에서는 웬만해서는 그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코드로 사용하실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짜잔, 선물이 있습니다. 그 비엘북스에서 좀 책을 세 권을 협찬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목 그대로 그냥 유니티 내용들, 원열 내용들, VR 내용들을 있거든요. 제가 쓴 글도 좀 들어있어서 그 질문 주신 세 분께 좀 이 책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이 있다가 오시면은 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예. 저 마이크 죄송합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저희 팀에서 오른쪽 컬링이 아니고 저희 게임이 나가서 그래서 맵을 스프린트를 해가지고 연체 그래서 이제 오른쪽 컬러도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오히려 좀 더 프레임이 너무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오른쪽 컬링 자체로 컬링 영상이 CPU 그거 아니야? 비용은 줄었지만 늘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뭘까? 실 형태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스케일해서 오젝트를 하나하나 연산이 다 되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 일정하게 블럭 형태로요.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차폐가 많은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그 옵션에 그 볼륨 크기 같은 걸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른다는 좀 크게 되려고 연산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옵션들을 좀 조절해 보시면 좀 매직 넘버라 그래야 되나? 좀 적당한 값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비디오 메모리가 텍스처 크기가 텍스처 텍스처에 성능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시스템 메모리 할당된 텍스처도 새 텍스처 할 때 아무런 영향이 있나요? 그거는 셋 텍스처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돌아갈 때는요, 그냥 비디오 메모리는 어떤 주소로 변경해 주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텍스처 크기는 그렇게 그 CPU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시스템 메모리에 할당된 텍스처의 경우에는 사실 시스템 메모리에 할당된 텍스처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GPU가 그리려면은 결국 그 텍스처가 비디오 메모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시스템 메모리 있는 텍스처가 말씀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바일 쪽, 그러니까 유니티에서 제가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르겠는데 DX나 오픈GL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시스템 메모리에다가 텍스처를 형성하는 경우, 그러니까 락걸어가지고 수정을 많이 해야 되는 텍스처의 경우에는 비디오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메모리를 형성했던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쭤봤거든요. 사실 그 시스템 메모리에 올려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그러니까 요즘 메탈이나 그냥 별칸 같은 경우는 이 메모리를 그냥 시스템 메모리 그 텍스처나 그런 거를 시스템 메모리나 비디오 메모리 그걸로 구분 없이 한 곳만에 모아놓을 수가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오픈젤 EX라든가 그런 경우 그냥 오픈젤이나 그런 경우에도 시스템 메모리 텍스트를 만들어놔도 결국 렌더링하기 위해서 이걸 그 비디오 메모리로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약에
지금 셋 텍스처라고, 그러니까 드로콜 입장에서 셋 텍스는 단순히 그냥 뭐 비디오 메모리 있는 걸 가르쳐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미 시스템 메모리 있는 게 비디오 메모리로 전송을 해주는 그 행위가 이미 사전에 돼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저 뒤에 마이크. 네, 제가 이전에 다이나믹 피칭을 좀 이제 많이 올리려고 다이나믹 피칭을 많이 하니까 이제 오히려 그 다이나믹 피칭을 많이 하면 그 배칭을 만드는데 코스트가 더 비싸가지고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있는지 이렇게 코스트가 떨어지는? 네. 기준이라는 게 딱히 없고요. 보시면은 예를 들어 SS도에 보시면은 그냥 심플 캐릭터라는 그런 에셋이 있어요. 좀 되게 각져있는 캐릭터인데 뭐 요즘 유행하는 건 무슨 스타일이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길 건너 친구들 같이 되게 각져있는 그런 캐릭터라서 그 경우는 폴리곤이 되게 없거든요. 버텍스가 되게 없어서 그 캐릭터를 보시면은 그 스킬링 처리도 안 하고 이걸 파츠를 다 나눠놨어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그 캐릭터 움직이는 걸 다이내믹 배치를 활용하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저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 예를 좀 못 들었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놓으신 게 뭐 캐릭터를 좀 폴리곤을 좀 캐릭터를 많이 파츠 나누셔가지고 그렇게 올려놓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집 비용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또 기기마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트라이 앤 에러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아 그리고 그것도 얘기 아까 있잖아. 컬렉션들을 제 친구는 아닌데 제가 이전에 투명 인덱스를 주기위해서 다이나믹 피칭을 좀 많이 하려고 반투명 객체를 주고 투명 객체를 이제 다 보낸다고 했었는데 이 프로파일러거든지 잘 모르겠는데 반투명 객체가 불투명 객체보다 더 빠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투명 객체는 되게 루트노트 소팅도 하고 셀프레이딩 해야 되고 코스트가 당연히 투명 객체가 비싸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찾아봐도 답을 잘 못 얻어가지고 그 말씀하신 게 지금 불투명 객체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불투명 객체를 썼던 것들을 이제 그대로 불투명 객체로 바꿔가지고 쉐이더를 근데 이게 더 코스트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려졌다고요? 네, 이 프로파일러에서 그렇게 찍혀가지고 제가 이게 프로파일러가 뭔지가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는데 느려졌다는 게 그 CPU 프로파일러로 봤을 때 세컨드 렌더링 밀리세컨드가 더 늘어나는 근데 그거는 사실 투명 객체는 드로플 아닌 거 말고 그냥 투명한 거 그릴 때는 그 블렌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그럼 GPU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 CPU 입장에서 보는 거랑 그 GPU에서 프로파일링 해보는 거랑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화해야 될 것도 나도 스트림들도 안 진짜 그래요. 너무 다 바뀌는 혹시 그 시를 좀 나중에 저한테 혹시 보내주시면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팬데믹 프로젝트에서 보내주고 제가 비슷하게 재현이 그래서 그냥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아까 그 적힌 메일 있잖아요. 이걸로 보내주시고요.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혹시 페이스북 같은데 좀 그 티켓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은 저기 사실은 이 계정이 되게 많이 쌓여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캐릭터 패시 렌더 줄이는 내용 많이 있는데 UI 쪽도 배치를 줄이는 거 간단한 팁 같은 거 줄 수 없나요? UI는 제가 좀 UI 쪽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못 다루는데 흔히 말씀드린 거는 캔버스 이게 드로볼이 캔버스 단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UI면은 당연히 아틀라스 처리를 하셔서 스프라이트 패킹 같은 걸 쓰셔서 하시면 그만큼 드로볼을 줄이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렌더링 캔버스 단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전 일단 말씀드린 것은 그 NGUI는 아니고요. 유니티 UI만 말씀드린 거고 NGUI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유니티 UI 같은 경우는 이게 캔버스 단위로 그 렌더링 폴이 먹기 때문에 만약에 같은 텍스처 아틀라시안 처리된 같은 텍스처를 사용하더라도 캔버스가 여러 개 나눠져 있어요. 그만큼 드롭폴이 많이 먹게 되고요. 근데 또 하나 또 고려해야 될 게 그 갱신 비용이 있는데 만약에 그냥 UI 보시면 뭐 프레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게이지바 프레임이라든가 뭐 그런 움직이지 변하지 않는 오직 변하지 않는 UI 같은 경우는 캔버스라는 스태틱한 용으로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동적으로 이렇게 변해야 되는 게이지바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또 그런 용도로 따로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캔버스 다 같은 캔버스 안에 있으면은 만약에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는데 이미지가 없어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이 부분을 뭐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뭐 물론 내부적으로 최적화되어 있긴 하지만은 갱신하기 위해서 좀 많은 걸 또 서칭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적인 거 모아두는 캔버스 따로 동적인 거 모아두는 캔버스 따로 뭔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추천드려요. 그 리스트뷰 같은 거는 이제 또 따로 빼놓으라는 말씀이시죠? 계속 뭔가 변해야 되는 경우. 저기 VR 환경에서 그 렌더링을 오른쪽 놈, 왼쪽 놈 두 번 렌더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알려주신 팁은 혹시 다른 팁이 있으시면 쉐이더 코드가 아니에요. 그 5점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5.4부터는 원래는 그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양안을 따로따로 렌더링하는 게 원래 정석인 케이스인데 5.4에는 그걸 좀 최적화하는 기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드롭볼로 두 개를 나눈 걸 처리를 한다거나. 근데 저 사실 그 부분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지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아가지고요. 근데 일단은 5.4를 최신 버전을 사용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VR을 하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두 번 렌더링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 게임 만들 때보다 좀 최적화를 더 신경 쓰고 좀 더 줄여야 된다라고 밖에 제가 당장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시간이라도 등록하는 사람이 없을라나? 옷 거의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기 한 분 계세요. 나 이러면 그랬다. 그리고 얼마나 많아? 죄송한데 아까 질문 주셨던 제가 순서를 까먹어가지고 책 받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따 끝나고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책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좀 지형적에 가깝긴 한데 그렇다고 배경이나 그런 건 아니고 넓은 운동장 같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가정하고 아이고 많이 이런 거 있잖아요. 시야를 적게 이런 게 되게 없는 그림들을 예를 들면 저기 분명히 운동장에 끝이 있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안 되는데 혼자 보면 시야가 너무 넓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그게 넓어지고 또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을 가르치면 아주 넓은 경기장에 다 보여야 되는데 중앙에서 회전을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뭐 팁이랄까 그런 게 이게 뭐 에어리 같은 걸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MMORPG 같은 게 막 광야에 넓게 펼쳐지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개활지라고 하면 그냥 적당히 잘라도 되는데 어찌됐든 간 저게 분명히 벽이라는 게 존재하면 그것과 우리나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벽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가까이 가면 보통 PC에서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뭐 가까이 가면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니까 이게 좀 이쁘게 만들다 보니까 드롭볼이 몇 개 좀 나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저 멀리서 봤을 때는 얘를 그냥 애초에 만약에 석상에 3개가 있다 그러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석상 3개를 그냥 뭐 섀도우 싼 걸로 해서 통메시로 만들어 버리고 가까이서 봤을 때는 3조각으로 만드는 뭔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에로디 기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더 멀리 있다 그러면 그냥 평면을 좀 더 많이 만들면 그 드롭볼 관점이 아니고 그 GPU 관점으로 봤을 때 평면을 만들면 더 이득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어쨌든 에로디처럼 처리를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 정지가 됐다고 봐야겠죠. 이것도 건물인데 하나의 통 건물인데 넓은 건물이라고 판단했을 때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섞어 쓰기에도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쎄요.
드롭볼 관점에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좀 그냥 전반적으로 예, 프레임 관점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가까이 가지 못할 건 그냥 최대한 판대기로 만드시거나 아니면 스카이박스에 좀 그려놓는 방식도 있을 거고 좀 뭐랄까 다양한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당장 뭐 이거 있어요라고 말씀드리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좀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예. 집에서 있다가 걸레를 그런 거. 네, 안녕하세요. 그 다이나믹 매칭을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일단 그 텍스가 900개 미만인 거를 일단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라이트를 동시에 이제 일단 디렉션을 하나로 쓰려고 하니까 300개 미만으로 떨어져서 네. 거의 어떤 메시든 거의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멀 값을 아예 써버리니까 라이트를 쓰는 의미가 없어버리고 이래서 혹시라도 이제 라이트를 쓰면서 그 버텍스 허용치를 높이는 방법이라도 있을지 아니면 아예 그냥 300개로 정해져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900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노멀 맵 사용 여부에 따라서 다른 막 많이 조건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항상 추천드린 거는 잠시만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예, 일단은 다이내믹 배칭 하실 때 만약에 뭐 노멀 맵을 꼭 써야 된다 뭔가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방법이 없어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게 다이내믹 배칭을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말씀하셨던 그런 상황들이 또 많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매실 여러 조합을 하면 또 그만큼 또 성능을 잡아먹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라이트를 여러 개 쓰시는 경우가 그냥 디렉션을 하나만 쓰시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아까 길 건너 친구들 같이 그런 복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네. 일단 보통 개발 프로세스 때문에 굳이 내부에서 뭐 맵을 디퓨즈 맵이나 이런 걸 구워서 오지 않고 바로 이제 외부에 있는 다른 플러그인을 통해서 개발을 하면 좀 더 빠르겠다고 해서 생각한 건데 그래서 디렉셔널 하나만 써서 네. 각만 있는 거를 이제 구분만 주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디렉셔널 하나만 쓰자마자 바로 이제 그 버텍스의 노멀 박스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아예 이걸 사용할 수 없다고. 노멀은 필요한데 굳이 노멀 맵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오브젝트를 불러올 때 노멀이라고 체크를 해야지만 이게 네. 지금 라이팅이 있으면 노멀은 무조건 필요한 거라서. 네. 그게 켜지면은 이제 버텍스 제한이 300개가 걸려버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시는데 길 건너 친구들처럼 많이 각진 게 아니고 째잘째잘하게 각져가지고 그런 경우 버텍스가 좀 많은 케이스인 건가 보죠. 버텍스가 하나다 보니까 4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길 건너 친구들이랑 비슷한데 약간 모델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서 그건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커뮤니티 같은 데 올려주시면 저도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저도 당장엔 아이디어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 어디 갔어? 예, 더 질문이 없으신 건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선물 많이 못 챙겨와서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더 많이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